안녕하십니까. 6월 5일 11시를 넘기는 순간입니다. 총선거가 끝나고 오늘로서 50일이 지냈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선 지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난 총선거의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던 4인방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권성동, 이 사람들은 아주 어렵사리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5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고 오늘 국회가 법률상 개원하는 이 순간까지도 그들은 복당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아직도 복당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들을 복당시켜야 된다는 넘쳐나는 이유에 비해서 복당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대단히 작은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복당시켜야 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당선자 수로만 따진다면 100석 3분의 1이 되지 않습니다. 비례위성정당까지 합쳐서 104석이가 되어 있는데 이 4석을 빨리 보태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홍준표, 의원 등 4사람을 바깥을 돌듯이, 그리고 유성 취급을 하고 지난번 공천의 내용에 비춰봐서 이들을 천떡꾸리기 취급하는 것으로서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즉각 복당시킬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총선거에 질 수 없는 선거, 져서도 안 될 선거에 졌다. 물론 전체 지역구 득표 비율을 따진다면 민주당이 50,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41, 9% 차이지만은 수도권 곳곳에서 간발의 차이로 무너지게 된 것은 첫째, 여러 요인 중에 공천이 잘못된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선거운동총괄본부가 제대로 선거구호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공약집도 제대로 배포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무인지경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백서에는 공천 과정의 문제점, 적어도 공천 과정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특정인 이름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김형호, 이석연, 김세연 이 3인방이 각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둘러리 세워가지고 그 둘러리 세운 사람들이 공천도 알지 못하고 정당도 알지 못하고 국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3인방이 난도질을 하고 행패를 부렸지 않습니까? 추정컨대 적어도 이 공천이 잘못돼가지고 30석을 잃었다. 30석을 잃었다. 만일 공천이 제대로 됐다고 한다면 30석을 더 확보했다고 한다면 민주당하고 차이가 굉장히 근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다 그래갖고 양 폭주하는 이 국회를 그들이 폭주 기관차에 매달한 것처럼 달리는 이 형태는 아마 많이 저지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백서에는 공천에 관한 내용을 세세히 정해야 됩니다. 둘째로 황교안 대표 등 공동선대위원장이 주도했던 이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여러 허점, 이거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징벌을 가할 수 없죠. 그러나 정치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지금도 그들의 책임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나대고 있어. 나대고 있어. 여기저기 방송 같은 데 나대고 있어. 아주 못마땅하고 잘못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과 선거 과정에 미래통합당이 이꼴로 만든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죠. 그거 없이 대통령 되겠다는 꿈을 그냥 노골적으로 표명하는 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며칠 전에 이제 보수다, 자유우파다 하는 말은 쓰지 마라. 그리고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다가가는 경제 실용주의로 당을 주목해 하고 그래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른바 경세치용 그리고 실사구시적 그런 입장에서 보수다 진보다 이 가림을 가리지 않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보수 우파다 또는 진보다 하는 용어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 뜻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는 더욱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장제원 의원 같은 이는 당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혁 보수란 말도 쓸 수 없느냐 항의성 질문도 하기도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 입으로 미래통합당이 보수정당이고
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고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저 방송하는 동안에 제가 그런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절대 안 썼다 하는 거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수가 없습니다. 보수 가치를 실현해서 질서화해서 이것이 보수다. 그리고 그걸 대변하는 정당이 이 정당이다. 그게 없어요. 따라서 보수가 없는데 진보가 있어? 보수를 전제로 진보가 있는 겁니다. 보수 가치가 이러한데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더 다른 색깔로 정책을 내놓겠다. 그게 이제 진보인데 제가 빙긋이 웃을 뻔했는데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은 이랍니다. 아주 리드미컬하게. 그래서 속으로 웃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 진보? 뭐가 진보란 말이야? 뭐가? 보수가 없는데 무슨 놈의 진보가 있느냐 이거지.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럼 박찬종이 네가 생각하는 보수는 뭐냐? 우리 헌법 가치를 구현해서 질서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상권 분립이고 그리고 국회는 국회의원 나와야 되고 지금 금태섭 의원 파동으로 노출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자율권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아까 미래통합당 공천 얘기를 했지요. 헌법 8조에 기반한 공천이 아니었습니다. 헌법 8조의 공천은 국민의 정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으로서 공천도 모든 것을 상향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데 안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놔놓고 우리가 보수정당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앞으로 보수 질서를 확립해가는 그런 지향으로 노력하겠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민주당이 우리가 진보다? 아니죠. 진보 아니죠. 그들도 똑같습니다. 헌법 안 지키는 거. 아니 금태섭 의원 파동만 보더라도 헌법 안 지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들 공천 제대로 했습니까? 상권 분립 제대로 지킵니까? 당정청 일체가 돼야 된다. 상권 분립을 공공연하게 훼손하는 말들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서 그 우리는 진보다.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 약간 혼란스럽지요? 지금 좌우는 있습니다. 좌익은 있고 우익은 있어요. 그리고 종북 친중은 있고 비종북 비친중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종북, 주사파, 그리고 친중 이게 진보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은 보수고 수구 꼴통이다. 이렇게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사람들 그렇게 양분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심층에 있어서는 저하고 생각이 같은지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은 민주당보다도 더욱 우리 헌법 질서 그 가치를 구현하고 축적해 가는데 더욱 노력을 해야 할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좌파고 주사파고 친중파 저들이 우리가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되뇌는 저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종인 체제가 정말로 분골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 누구의 눈에 보더라도 지난 총선거까지 잘잘못을 잘 가려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보수 가치와 질서를 어떻게 정립해 가는가 눈에 확연히 보이도록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미래통합당도 기본소득을 검토해야 되겠다라고 발언했다가 뭐 당내 반발이 있었는지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채택할지를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증세 없이 기본소득제를 채택할 수 있느냐 이런 말로 약간 물러섰습니다만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령층, 어떤 세대별 또 나아가 전 국민에게 소득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국가가 일정한 소득을 배분하는 그것을 기본소득제라고 하는데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만국공법이 없습니다. 전체 인구를 상대로 그렇게 한 나라,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런 유사 기본소득을 채택했다가 결국은 재정적자 투성에서 나라가 지금 멸망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위스에서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주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작년에 부결했어요. 그 스위스 국민들은 그만큼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이다는 걸 아는 그 스위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부결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국공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한국형으로 해야 돼요. 한국형의 모델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아주 위급에 처해 있는 계층이 있다.
그것은 자영업자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청년 실업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면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집중적 복지라야 맞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런 개념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까지 정부의 재정적자가 GDP 대비 40% 이하로 딱 멈춰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무슨 소리냐? 그게 만국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40%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와서 1, 2차 추경까지 겹치는 바람에 지금 45 내지 6%까지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 견해에 의하면 문재인 정권이 이와 같이 굴레버섯 말처럼 재정적자로 임기 말까지 1년 11개월 동안 이렇게 나아간다면 60% 가까이 갈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정권,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다음 정권 이걸 부득이 점진적으로라도 축소해 가기 위해서 또다시 재정적자를 어느 수준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래요 65에서 70% 언저리에 가면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게 된다. 외국 자본 다 떠나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그래서 그리스, 아르헨틴 나아가 심각하게는 베네수엘라 사태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 맞다라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퍼붓는데 재미를 붙이고 국민들도 좋아하니까 그 임기가 끝날 때 60% 가까이 재정적자를 안겨놔놓고 누구 말 맞다라 먹튀해버리고 나면 다음 정권이 이제 똥바가지를 뒤집어 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은 GDP 대비 230%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재정적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미국 달러는 세계 통화고 세계 기축 통화니까 미국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얼마든지 찍어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제한이라는 건 아니겠지만 일본도 유로화와 더불어 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일본은 230%에 넘어가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돈, 우리 한국 돈 세계 유통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예를 든다라든지 유로의 예를 들어서 재정적자가 상승하는 것이 끄떡없다라고 하는 것은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할 소리입니다. 기본소득제도 진보 정권은 채택할 수 있고 보수 정권은 채택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 각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미래통합당은 그 모델을 빠른 시일 안에 제시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